일본이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의 급유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가 17일 날, 이달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이제 에어쇼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는 도중에 그 오키나와 있는 공군 기지에서 급유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일정이 짜여져 있었죠.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그걸 이제 허용했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 블랙 이글스가 이제 독도 위를 이제 선회하면서 태국 문항을 벌였어요. 그걸 가지고서 일본이 이제 트집을 잡은 거죠. 왜 자기들 땅인 다케시마 위에서 공군 이글스기가 그런 짓을 하느냐, 여기 이제 항의를 한다는 거죠. 그게 다 이유예요. 딱 그 이유입니다. 한국으로 봐서는 참 황당하죠.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은 단순 훈련이었는데 일본은 왜 외교 문제로 키웠나요? 블랙 이글스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 비행은 단순한 이제 훈련인 거죠. 늘 하던 훈련이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땅이니까 왜 자기들 땅에서 공군기가 훈련을 하느냐.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계속 해왔어요. 일본이 그렇게 항의를 해왔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훈련, 우리는 단순 훈련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 땅에서 왜 이웃나라 전투기가 거기 와서 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독도를 바라본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일본은 우리 독도를 다케시마라 그러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수십 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한국이 저런 훈련을 했는데 일본이 문제 제기를 안 하게 되면은 한국 땅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이 독도에서 어떤 그 군사 작전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하게 되면 반드시 항의가 들어와요. 그거는 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전혀 짖어라, 너희들은 짖어라 그러고 우리는 훈련하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일본은 짖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새로운 변화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 문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국이 지배하고 있으면서 주권 행사하고 있고, 거기에 경찰도 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행객들도 거기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주권을 실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번 결정이 한일 군사 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나요? 이거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병이라 그래요. 지병. 독도 문제는 그냥 달고 사는 그 병인 거죠. 이게 쉽게 완치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이는데 크게 제약 요인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몸에서 어떤 아픈 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비 오는 날씨에 조금 더 아프고 또 말짱해지면은 거의 또 통증이 없다가 또 조금 생겼다가 그런 식의 그거를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일 군사 협력에서는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한미일 공조고 이런 이제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 같은 게 터졌을 경우에 한국의 협력을 바라는 그런 마인드들, 이거는 이게 조그마한 하나의 그 섬 문제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요거는 이제 항의는 하되 항의로서 끝나는 거고, 그건 일회성 정도로 보면 될 거고, 근데 이제 한일 군사 협력은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이제 계속 일본은 주장하고 한국도 같이 서로 협력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 독도 문제로 해서 이게 한일 군사 협력이 크게 지장받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전혀 지장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은 독도 문제는 이게 뉴스화되고 또 이게 국민 감정화되고 이게 뭔가 에스컬레이트 되면은 그 다음은 반드시 한일 군사 협력에도 영향을 미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일회성 지나가는 간단한 뉴스 정도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아요. 일본이 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꺼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나요?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서 웬간한 국민들은 다 알 거예요. 독도 모르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근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만큼 직접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는 독도에 지금 실제로 경찰들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관광객이 1년에 20, 30만 명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 우리가 땅으로 밟을 수 있는 현실에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저거는 헛개비인 거죠. 다케시마라는 게 말만 하지 실제로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관리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뭐 거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도차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도 되고 그럴 텐데 왜 저걸 끝까지 저렇게 주장할까? 그렇게 의문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전략가라면은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저기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 러시아는 쿠릴 열도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넓이의 땅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 넓은 땅이 일본이 말하는 북방영토 4개 영토라는 그 넓이가요. 오키나와 전체 넓이보다도 2배 정도 더 넓어요. 그런 땅을 가지고서 분쟁을 아직도 하고 있고 저 센카쿠 제도에 가면은 중국은 대하위다오라고 그러죠. 그게 섬이 여러 개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섬 넓이를 전부 다 합하면요. 독도의 50배가 돼요. 그리고 그 지하에는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석유 매장량만큼의 석유가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건 68년도에 유엔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거기에는 한국 조사원도 포함되어 있고 일본, 중국, 대만 다 포함돼서 조사한 결과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북방 영토는 뭐 어마어마한 넓이잖아요. 그죠? 오키나와보다 더 넓은 땅이고 그게 지금 러시아가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래는 일본 땅이었던 것을.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영토 분쟁이. 그 다음에 센카쿠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보다 50배나 넓고 그 다음에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그걸 차지하게 되면 그 해양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독도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도 영토 분쟁, 중국하고도 영토 분쟁, 거기에다가 한국하고도 영토 분쟁을 하고 싶은 거라. 이거 만약에 미일 안보 조약이 없으면 일본은 주변 세계 나라하고 영토 분쟁을 벌인다는 게 이게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래도 가장 가까울 수 있는 한국하고는 이 분쟁을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독도 문제 자극해봐요. 한국 반드시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절대 한국은 독도를 일본한테 넘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걸 안다면은 이걸 끝까지 그렇게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일본 외교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나 싶은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본이 다케시마에 대해서 자기 땅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하고 갈등을 자주 일으키는 거는 나는 이거 외교 면에서는 아주 패착이라고 나는 봅니다. 만약 금류가 성사됐다면 어떤 외교적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은 뭐 별로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여겼을 거고 그냥 예정되어 있던 것 그냥 지키는 거니까 한국으로서는 진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은 뭐냐 하면은 일본이 가끔 뭐 일본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일본이 엄청나게 꼼꼼하고 막 치밀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꼭 그렇지도 않는데 가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치밀하게 꼭 반드시 뭐랄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고 그 소위 말해 융통성이라는 게 아예 없다 보면 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만약 겁의가 성사됐다고 보면은 한국에서는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실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끝까지 물건 늘어지죠.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한국 정부로서는 독도의 연례, 훈련, 행사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땅에서 하는 거니까 전혀 일본이 어떻게 하든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블랙 이글스가 이제 오키나와에서 거비를 못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물색해야 될 거예요. 저만 되면 대만은 중국이 눈치 봐서 안 되겠구나. 다른 데 어떻게 몰색해서 또 해결해 낼 수도 있겠죠. 한국은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거의 다 또 해결책을 잘 해결해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한일 간 지역 분쟁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독도 문제는요,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한국 땅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가끔 일본이 옆에 와서 막 이렇게 짓는 거 외에는 그거 그냥 무시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전에 일본의
방위성 장관을 했던 분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한국이 지금 주권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전쟁을 치러가지고 뭐 독도를 뺏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했더니 그분도 하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 독도 문제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다. 이게 실제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실효 지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맨날 그동안 이렇게 잘 싸워왔던 한일 관계를 이 독도 문제 한번 잘못 불거지면은 그동안 싸웠던 공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보고 하는 얘기가, 이 박사,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은 한국이 이길 거다. 방위성 장관 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한국이 이길 거다.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일본에서 우익들이 한 일주일 동안 뭐 깨깨깨 그러고 와과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조용해질 거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도 이거 국제사법재판소 가져서 깔끔하게 그냥 처리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한국의 외교관에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말려들면 안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하는 그 꼬임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꼭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은 학자였다가 방위성 장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학자적 양심에서 했던 얘기라고 나는 그때 그 사람의 그 진정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인터뷰할 때, 그걸로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어떠냐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실효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주권 행사하고 있고, 누가 봐도 외국인들이 독도 울릉도 관광 가서 독도 들려오면은 가서 보면은 이걸 뭐 누가 봐도 한국 땅이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굳이 이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떻게 일본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거부스럼 만들지 말자.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안 가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는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한 원로 학자분께서 아주 저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왜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독도를 탈환하려는 계획서까지 다 세워놓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일본이 만약에 정말 그래서 독도를 무력으로 탈환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뭐 딱 숨어 있다가 확 점령하게 되면 순식간 점령이 되겠죠. 한국이 그러면 그 점령된 독도를 탈환한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마도를 그냥 공개해버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희들이 독도 공개하면 우리 대마도 점령해버린다. 대마도는 한국이 훨씬 가깝거든요. 일본에서 훨씬 멀고. 그리고 한국은 또 그게 제2해역사가 있어. 부산에서 가까워요. 부산 해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해군들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군사력으로 가지고 일본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센카쿠 제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니까, 거기에 독도보다 50배 더 넓은 그 땅을 누가 지키느냐? 일본 해경이 지키고 있어요. 돌아요. 순시를 돕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일본인이 살고 있느냐? 한 사람도 살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일본 등대라도 하나 있느냐?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본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일본 수시선이 계속 돌고 있고, 정기적으로 해저 광물이나 해저 무슨 어류라든가 이런 것들, 생태계라든가 이런 거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고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일본 땅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도 순시선 같이 돌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중국이 2010년 전에는 중국이 일본보다 국력이 약했잖아요. 2010년을 기회로 해가지고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해가지고 일본보다 지금 뭐 3배 국력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중국이 같이 돌아요. 순시선. 그러면은 순시선이 돌면서 그걸 지켰기 때문에 일본 땅이 됐다. 그러면 중국도 순시선 같이 돌면서 우리도 지켰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불꽃이 튈 동네가 바로 여기에요. 센카쿠 제도입니다. 다오이다오, 중국이 다오이다오.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일본이 독도에다가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중국이 군사력 가지고 센카쿠 제도 바로 점령해버릴 거예요. 왜 군사력 가지고 중국이 점령 못했냐 하면은
먼저 군사력 가지고 점령하는 나라가 침략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 속에서. 유엔에서도 그렇게 볼 거고, 전 세계 국가들이 만약에 중국이 먼저 여기에다가 군사력 가지고 점령해버리면은 중국을 침략 국가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만약에 군사력 가지고 점령한다. 옳구나. 잘 됐다. 봐. 일본도 저렇게 점령하잖냐. 우리만 욕하지 마. 그러고 그냥 점령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자, 그럼 일본 입장에서 이게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독도를 점령한 게.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독도는 뭐 지하 자원도 없어요, 별로. 그리고 그냥 바위 두서너 개 있는 게 바위섬 조그만한 게.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거 해봐야 해역이 얼마나 조금 한 손바닥만한 해역 좀 들어가겠죠. 거기에 비해서 센카쿠 제도 자위다오는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지역이. 그걸 만약에 중국이 뺏겨버린다 그러면은, 요거 소탐대실이라는 걸 딱 이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소탐대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본의 제대로 된 정신 제대로 박힌 전략가라면은 절대 독도는 먼저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할 거다. 이 센카쿠 제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원로학자분께 더 이상 반박을 못했어요. 근데 무슨 거기에 우리가 이거 일본이 군사 점령하는 걸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짜고 하면 그건 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내가 어필했는데 그 원로학자분께서 반론을 못 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이 먼저 군사력으로 점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국제사법재판소 가는 거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이 안 갈 거다. 그럼 뭐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너는 짓으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 딱 했으면은 그게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지만 일본 일중 정상회담, 그 다음에 미일 정상회담, 그 외에 뭐 에이펙 행사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물론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왔겠죠. 뭐 그냥 대체로 보면은 간단한 기술 정도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얘기들, 뭐 한국 국기 앞에서 뭐 이렇게 예의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것들 주로 가십거리들 좀 나올 거고, 어쨌든 한일 관계는 그동안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무난하게 잘 이루어져 오던 뭐 셔틀 외교, 그 연장선상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뭐 다카치 사나의 총리가 되고 나면 한일 관계가 좀 더 어려워질 게 아니냐, 그렇게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일본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무난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아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별로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고. 회담 분위기가 예상보다 부드러웠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실제로 어땠나요? 네, 내가 볼 때는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어쨌든 여성이잖아요.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부드러운 부분은 그렇게 좀 웃고 하면은 훨씬 더 남성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아주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것들이 대결적인 국면보다는 어떻게든 부드럽게 하는 그런 것이 또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내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서로 부딪힐 이유가 없다, 부딪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서로 만났다고 나는 봐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입장에서는 중국하고는 할 얘기 다 하겠다 하고 이제 작심하고 나왔던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중회담, 중일회담이 훨씬 더 얘기거리가 많았고 내용도 많았고 분석할 만한 게 많은데,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를 언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역사 문제 언급하지도 않았으니까 뭐 한일 관계 역사 문제 언급 안 하면 뭐 크게 문제 될 게 뭐가 있어요.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크게 뭐 얼굴 붉힐 일도 없었으니까 부드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준비한 선물이 일본 내에서 화제가 됐다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다카이치 총리가 뭐 김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화장품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국에서 반응이 완전 우익적인 인사로서 옛날에 뭐 한국이 기어오른다 뭐 그런 표현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독도 문제에 대해서 뭐 강한 발언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뭐 좀 인상이 다르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뭐 본인이 좋다 그러는 거 선물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김 선물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한국 화장품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걸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구색 맞춰서 이렇게 선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화장품은 특히 여성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도 선물하기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화장품 엄청 많잖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 중에서 아마 제일 그래도 평가가 좋은 뭐 그런 화장품 골라서 이제 프레젠트 했겠죠. 다카이치 총리가 태극기에 목례한 장면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장면이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해석됐나요? 야, 글쎄요. 이게 나는 정말 의외였어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왜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장기를 그냥 지나쳐 버렸잖아요. 그때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입을 쫙 벌렸잖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그 짤이 유명하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근데 이제 그게 워낙 잔상이 남다 보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국기를 보고서 앞에서 트럼프야, 내가 하는 거 잘 봐. 상대방 국기 앞에서는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한국한테 뭐 좀 그래도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아마 이거는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국기에 대한 그 예의를 표하는 거는 그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장기 앞에서 그냥 아무 예의도 표시 안 하고 횡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 놀랬던 거, 그 반대급부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 인상이 워낙 남아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저게 뭐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번 회담에서는 위안부나 강제징용 같은 과거 갈등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문제잖아요. 이건 우리가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고, 일본에서 자기들이 먼저 제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것들은 이런 잔치마당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뭐 손님들 다 보내고 나서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그때,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지금 뭐 총리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문제 제기하는 게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반드시 역사 문제나 일본에 대해서 혐일 같은 발언이 나중에는 언제든 나올 거다. 그 반응이. 지금은 현재 지지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마 안 하겠지만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하면은 반드시 혐일적인, 반일적인 언급을, 언사를 할 거다. 대부분의 일본의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글을 썼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한 5개월 가까이 동안 일본에 대해서 역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본에서 어떤 또 유튜브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요.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곧 폭삭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일본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하는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분석이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한국 정부가 일본한테 무슨 돈 요구하면 1푼도 주지 마라.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나 보면 일본 사람들 보면 한심한 인간들 정말 많아. 한국이 그 정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30년 전 그 일본의 인식, 한일 관계를 그 정보를 가지고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아직도 많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들이 아직도 한참 한국보다 위고, 뭐 돈도 많고, 뭐 부자고, 어림도 없는 소리. 지금 한국의 일반 우리 서민들 생활하고 일본 서민들 생활하고 비교하면요. 한국이 먹는 거는 훨씬 더 잘 먹을 거고요. 생활 공간, 주거 공간은 우리는 아파트, 웬간하면 괜찮은 아파트에 잘 사는데 일본은 다다미방,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그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대로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겨울에는 떨고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그렇게 생활해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웬간한 가정이면 다 에어컨 있고 웬간한 가정이면 온도를 다 되기 때문에 겨울에 집에만 들어가면 따뜻하죠.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임금도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요금이라든가 방금 이런 어떤 전기료라든가 가스료, 그 다음에 뭐 수도료, 공공요금 있잖아요. 교통비 이런 것들은 일본보다 한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금도 높은 데다가 그렇게 싼 우리는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삶의 질이 한국이 훨씬 높죠. 그런 걸 일본인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어쨌든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자기들보다 한참 못 살았던 한국이나 중국이 여행도 많이 오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들을 보니까 이게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까내리고 중국을 까내리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면 속이 후련한 거예요.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일본의 과거에 찬란했던 거기에 비해서 너무 현재 삶이 열악하니까 정신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험담하면서 뭐라나 자기를 올리는 그 정신승리라고 그러죠.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아 있어요. 일본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이런 긍정적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일본에는 세대차가 많이 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본의 세대차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대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일본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했다가 급속도로 미끄럼을 탔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했던 시절에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일본이 최고로 생각하고 일본은 여전히 기술력도 대단하고 여전히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톱 클래스다 뭐 그런 어떤 인식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노년생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대. 한 60% 정도는 장노년생이 돈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 그런데 일본이 버블이 꺼지고 잃어버린 30년 이 시점에 살아온 사람들, 이 시점에 경제활동했던 사람들은 다 일본에 대해서 인상이 썩 좋지가 않죠. 계속 좋지 않은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일본이 맨날 디플레이다,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맨날 그런 얘기만 들으면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점에 그 소위 말해서 일본의 비정규직이 양산돼요. 한 40% 넘어요, 비정규직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세대차가 나는 거죠. 중장년층은 대부분 다 정규직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잘 나갈 때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한 40, 50대, 지금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해왔고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질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40, 50대는 그럴 수 있는데 20, 30대는요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K-팝이라든가 뷰티라든가 K-푸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주로 SNS를 통해서 한국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의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거죠. 한국 드라마라든가 특히 K-팝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게 K-푸드, K-뷰티,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이 드라마들 보면은 멋지게 살고 있는 모습들 다 잘생겼고 미남 미녀에다가 옷 입는 거 보면은 정말 세련되게 입고 키도 크고 어깨도 뚝 부러지고 남자 잘생긴 여자도 이쁘고 이런 느낌이 이제 있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K-팝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죠. 그래서 이게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 좋은 사람들이 점점 더 퍼센트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도요,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평하고 늘 한국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그런 말들을 그냥 보통으로 하던 사람이 지금은 한국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아요. 10대에서 30대까지가 80% 넘어요, 지지도가.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게 보는 그 한국을 폄하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앞으로 일본 정치에 영향을 미칠 거라 나는 봅니다. 한일 관계를 좋게 하게 하는 하나의 강력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외교 행보 일본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았나요? 지금 지지도를 보게 되면요,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됐을 때보다도 지금 이번에 에이펙을 지나면서 정상회담, 한국과 중국과 미국과 이렇게 정상회담을 한 과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부 국가들의 정상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지도가 올라가요. 이거는 왜냐, 서로 좋은 얘기도 하고 서로 덕담하고 그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미 다 조정되고 거기서는 이제 꽃인 거죠. 꽃을 피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총리가 되고 나서 6일인가 열흘 채 안 돼서 아주 꽃을 활짝 피웠으니까 당연히 지지도 올라가겠죠. 평가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편인데
그런데 이제 좀 있어 보면요. 한국과 비교하면서 하나씩 둘씩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워낙 그 지지도가 높으니까 뭐 80%를 넘었어요, 지지도가.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에이펙 무대에서 한국이 한 수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 외교가 일본과 달리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판점은 이제 나올 겁니다. 차번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대표적인 게 선물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조금씩 얘기 나올 수 있겠죠. 한국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일본에는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가장 컸던 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승인한다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죠. 이거는 발칵 뒤집혀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 있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잘했다,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어떤 의미를 갖나 하면은, 사실은 한국은 지금 현재 핵무기는 가지고 있지 못한데 재래식 무기로서는 어떤 나라와 전쟁을 치러도 밀리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미국과 치러도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치른다면은 미국하고 한판 해볼 수 있지 않나 할 정도라면은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 정도로 막강하지만 유일하게 이제 핵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뭐 전쟁에서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가 핸디캡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이제 한국의 전략적 전투력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은 원자력 잠수함은 기본적으로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상대국이 이게 찾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디젤을 이렇게 작동하다 보면 산소가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산소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바다 밑에서 그 잠수함 안에는 정해진 산소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다 소모하고 나면 빨리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자력 이제 에너지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핵 분열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얻는 거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산소를 100kg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3분의 1이나 한 3분의 2 정도를 만약에 디젤 엔진이 그걸 다 소용한다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만 그게 승무원들이 그걸 산소를 흡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 가져간 100kg를 전부 다 승무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결국은 훨씬 더 오래 잠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식량하고 그 산소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들어가면은 원자력 잠수함은 5년이고 10년이고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다닐 수 있대요. 에너지만 본다면은.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잠수함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저 지구 반대쪽에 가 있는지 아니면 태평양 쪽에 있는지 대서양 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곧 바로 공기도 또 보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엔진 연료도 또 공급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스피드를 좀 높이면은 금방 산소가 이게 소모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원자력 잠수함하고는 그 성능 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이제 갖추게 됐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순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도 중국이지만 일본이 가장 지금 아마 뭔가 견제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핵무기가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갖는다 해서 당장 중국한테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 원자력 잠수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있게 되면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 에이펙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한 이유는 바로 원자력 잠수함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제조하도록 승인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다카이치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신장 위구르, 대만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런 강경 발언이 일본 외교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중국에서는 축하 메시지도 안 보냈어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가장 총리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이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럼 다카이치
총리가 왜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다카이치 이 총리가 총리 되기 이전에 했던 그 발언들을 보면요, 거의 중국을 도발하는 발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하고 중국이 국교 정상화할 때에 대만은 분리 독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일부다. 그러니까 일국 이체제, 체제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일국이다.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거의 독립하는 걸 뭐 심증적으로 지원한다거나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식이라든가, 그리고 대만을 자주 간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중국으로 봐서는 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이제 정치가였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대만을 뭐 거의 지켜주겠다는 마인드 같은 걸 원년 중에 이제 비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게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동안 G7에서 뭐 그렇게 대우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 서구권에서 특히 이 인권의 문제로 중국을 많이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도 총리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지적 안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걸 노골적으로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일본 국내에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어떻게 긁어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국의 여행객이라든가 또 중국인들이 일본에 부동산을 사가지고 뭐 일본에서 부동산 대부업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일본인들과의 그 문화적 마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위협론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활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어요. 왜냐?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주장해왔죠. 그리고 유신회 지금 같이 연립 여당을 이제 꾸린 유신회 회도 헌법 개정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당이다 보니까 헌법 개정을 하고 싶어 하죠. 뭐 자민당이 그걸 뭐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개헌이다 할 정도로, 물론 자민당 내에 매파들이 주로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실제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막강해지면서 일본이 안전보장 측면에서 좀 더 강력해져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일본 여론에서도 꽤 이제 있죠. 왜냐하면은 센카쿠 제도, 다오이다오 그쪽에서 계속 그 말썽이 생기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이게 굉장히 하나의 껄끄럽게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도를 보면요, 대만 바로 옆에 좀 떨어진데 그게 센카쿠 제도가 있고 다오이다오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일본은 이제 자기들 땅이라 그러지만 대만은 또 대만 땅이라 그래요. 대만 땅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일본 동경에서 한참 멀고 가장 그 남단이라 할 수 있는 뭐 시즈오카 뭐 이쪽 남단 쪽에서 봐도 센카쿠 제도는 한참 멀어요. 굉장히 멉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만에는 뭐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지도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바로 센카쿠 제도고, 중국으로서는 다오이다오죠. 이걸 점령하게 될 거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태평양 쪽으로 중국이 진출하려면은, 해군들이 진출하려면은 반드시 지역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센카쿠 제도가 일본 땅이다 보니, 일본 영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일본의 해역을 지나가야 된다는 이런 아주 껄끄러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중국 해역으로 복속을 해버려야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 대만 문제는 대만 문제로 끝나지 않고, 대만이 만약에 중국에 흡수 통일되어 버릴 경우에는 그 다음은 센카쿠 제도다. 일본 입장에서는 센카쿠 제도가 이제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뭐냐? 오키나와 또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거지, 대만 문제를. 그런데 지금 시진핑 총리가 대만을 통일한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2027년이 그 시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빨리 어떤 그 안보를 튼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헌법 개정하려면 왜 개정해야 되느냐 이유를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협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중국인 거죠. 그래서 중국 위협론을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장하는 측면도 없잖아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중국하고 좀 더 한번 보세요. 한국하고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도 역사 문제 같은 거 거의 안 꺼내잖아요. 왜? 껄끄러운 것들은 그런 장소에서 하면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하고 다카이치 총리하고 회담에서 시진핑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꺼내자 방금 이런 문제들 일본은 뭐 대만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그 다음에 뭐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싫어하는 문제들 다 언급했어요. 그건 뭐냐? 중국과는 대치돼도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위협론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헌법 개정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카이치 같은 경우는요. 총리가 딱 되자마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대만 문제 저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다카이치 산하에는 대만 너무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중국을 완전히 자극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 부딪힌다는 결국 이제 대만 문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다카이치 총리는 성정상 반드시 그게 참전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 다카이치 총리를 우려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신장 위구르라든가 대만 문제를 직접 언급하고 하는 것들은 큰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은 되도록이면은 중국 편으로 가지 않고 일본 편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잘하려고 저렇게 그동안 한국을 폄하하고 뭐 한국인들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뭐 그런 대로 무난했고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지만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도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 실리를 추구하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거기에 맞게 또 다카이치 산하에도 중국과 대치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내 편으로 반드시 끌어와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런 큰 계산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실익이 될 수도 있어요. 자민당 정치, 특히 이제 우익들, 소위 매파 정치가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헌법 개정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간다면 외교적으로 실익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자극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덕일 리는 없죠. 그래서 이제 양 측면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서로 좋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자극적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뭐 경제면에서는 아마 그렇게 덕일 수는 없을 거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자민당 보수 우익의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중일 정상회담을 본 일본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번에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일 정상회담은 뭐 대충 보였죠. 지난번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하고 이재명 총리하고 정상회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뭐 좌빨 이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뭐랄까 불안시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일본에서도. 근데 중국하고는 과연 어떨까 관심들을 많이 쏟았죠.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본이 물론 시진핑이 먼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일본 입장에서는 뭐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니까 속 시원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라든가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친중파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둘기파들인 거죠. 자민당 내에서. 그러니까 한 4, 5년 가까이를 4년 정도로 보죠. 4년 정도를 중국에게 미적지근하게 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일본에서도 약간 불만적인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게 이번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로 인해 가지고 속 시원하게 다 긁어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지도가 저렇게 높은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중국과 싸우면서도 손잡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일본식 외교 전략, 지금 시대에도 통하나요? 저건요, 일본이 중국과 뭐 싸우면서도 손잡자, 이런 태도를 이제 보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외교에서는 사실은 싸우면서도 손잡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는 통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통할까? 역시 여전히 통하는 거죠.
오늘 외교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저게 자극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손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력이 뒷받침될 때 저게 가능해요. 국력이 뒷받침 안 되는 국가가 싸우면서도 손잡자,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 강한 쪽에서 손잡자, 손 안 잡을 수도 있고, 너하고 손잡아서 뭔 이익이 있겠냐 그러고 그냥 싸우면 어떡합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필요해야 될 거고,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이 필요해야 될 거고, 그런 서로의 필요성이 강하게 존재할 때에 싸우면서도 손잡자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은 바로 옆에만 따로 있고, 영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으면서 또 그걸 또 잘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싸우면서 손잡자 하는 태도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을 환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만 입장에서는요, 가장 싫어할 만한 그 나라가 중국만을 바라보고 대만을 무시하는 것, 이런 나라를 가장 싫어하겠죠. 그런데 그 반대인 정치가가 다카이치 총리예요. 중국은 부딪히려고 하고,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의 인권을 막 비판하고, 거기에다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만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차하면은 참전할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뉘앙스를 보이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만약에 중국과의 전쟁이라도 일어나면은 다카이치 총리 정도 되면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런 마인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아주 열렬히 쌍수들을 환영을 했죠. 그만큼 이제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대치하는 대결 상대로 보고, 거기에 대만은 이제 내 편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중국을 눈치 보면서 대만을 이렇게 멀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보수 우익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어디서 또 나올 수도 있냐면은,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모택동하고 그때 국공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내전에서 결국은 대만으로 이제 쫓겨와서 대만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잖아요, 장개석이.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한 1, 2년, 2, 3년 사이에 그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하면서, 그때 일본이 전쟁 패전에 대해서 전쟁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그걸 면제를 해줬어요. 일본한테. 전쟁 배상 안 해도 된다. 그냥 대만에 있는 일본의 그 자산만 동결하고 그것만 처리하고, 실제로 그 전쟁 패전에 대한 전쟁 배상, 이거는 면제시켜줬어요, 장개석이. 그때의 일본의 보수 정치가들, 다 옛날에는 그때는 대부분 다 보수 정치가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대만을 향해서 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익들, 보수 정치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만의 장개석 총통에 대한 빚진 마인드가 있는, 빚진 마인드가.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는 뭔가 일본이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죠. 그게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는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가들의 대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장 대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번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선물에서 차이가 났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한국은 이제 무궁화 대원장, 이게 무궁화 대원장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었는데 상을 못 받았으니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주는 훈장, 괜찮지 않냐, 그런 이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무궁화 대원장은 사실 굉장히 아주 희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이 아마 많이 어필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천마총 금관 모형, 이거는 이제 과거에 신라 임금이 이제 쓰던 금관을 그대로 모형을 베껴가지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쓰던 금관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에서 지금 노킹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돌려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금이 왕 노릇을 하고 싶었다, 그런 어떤 바램을
참 한국이 그걸 그대로 싹 긁어준 거 아니에요? 그 심리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봐서는 굉장히 흡족했을 텐데 미국의 그게 노킹 트럼프가 왕으로서 군림하는 거에 대해서 영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뭐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한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수여한 무궁화 대훈장이나 천마총 금관 모형은 아주 잘한 선물인데 그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선물에서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는 게 이번에 대표적인 게 일본은 모자를 이제 선물을 했는데 한국도 모자를 선물했어요. 우리는 그 마스가라는 이름을 앞에다 이제 붙였고 일본은 저페니즈 백인가 그렇게 이제 달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저페니즈 백하고 마스가 빨간 모자에 마스가 이 아주 감청색의 저페니즈 백.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더 좋았을까요?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저페니즈 백이 트럼프가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이런 선물하는지 이게 철학의 문제예요. 그동안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경제 문제에서 한국이 계속 일본을 능가하고 이제 앞으로 압도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은 고객 중심이에요. 제품을 만들 때도. 모든 걸 우리가 이제 수출할 때에 그 수출하는 지역에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가 이 시장조사부터 먼저 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면 대부분 보면 시장조사보다는 일본이 기술력이 이만큼 좋으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자. 좋은 제품을 만들면 너희들 안 사겠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감도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 철학이 그대로 지금 적용된 게 지금 이번에 선물에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일본은 저페니즈 백.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인 거죠. 아메리카에서 백인데 왜 저페니즈 백이냐고요. 저페니즈 백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저페니즈 백이 달갑지 않아요. 오히려 저펜은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왜? 옛날에 진주만 공격을 했던 게 일본이잖아요. 이 저페니즈 백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한 방 먹였던 그때 일본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진주만을 잊지 마라. 가끔 가도 일본이 그냥 입을 쫙 벌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일본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데서 가지고 그렇게 깊이 있게 그렇게 준비를 못했다. 아니면은 내가 볼 땐 총리가 바뀌면서 거기에 충분히 준비하는 게 뭐 일사불란하게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월 3일 날 당선되셨으니까 6, 7, 8, 9, 10 그 한 5개월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계속 준비를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도 좀 있었을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의 차이.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 이건 아주 탁월한 선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 비행기에다가 이걸 따로 실었어요. 다른 선물들은 전부 다 짐칸에다가 실었는데 이 무궁화 대훈장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은 그 사람들이 탑승하는 그 실내로 그냥 실었다고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번 한미 협상 결과를 두고 한국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보에도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번에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실리를 많이 챙겼죠.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한국하고 미국은 FTA가 이제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25%를 때려서 이거 내라 저거 내라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 이러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타결이 되어 가지고 3,500억 달러 선불 바로 내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바로 내는 게 아니라 1,500달러는 마스가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해군 군함을 제조하는 것하고 해군 군함 수리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필리 조선소를 완전히 현대화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그 모든 작업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이 미국인들이 와서 일해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미국의 조선 제조업을 부활시키면서 거기에 미국 고용도 하고 이제 이걸 이제 바라는 거죠. 그건 미국이 강력하게 바라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2,500달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으로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거기에 1,500달러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 3,500달러 중에서 그다음 2천억 달러는 그거에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10년에 걸쳐 가지고 200억 달러를 어떤 상한선을 두고서 투자하는 걸 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관세가 25%였던 것이 자동차 관세가 15%로 10% 삭감이 됐다.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잘 된 협상이 아니냐. 일본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죠. 일본은 5,500달러 그대로 미국이 원하는 곳에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15%로 맞춘 거는 이제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은 이제 마스가라는 게 결국은 미국에게도 꼭 필요하지만 한국에게도 그건 뭐 미국의 엄청난 하나의 제조업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우리가 조선업을 이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또 200억 달러라는 게 일본은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어디 투자처를 선정하면은 일본이 45일 이내에 거기에다가 자본을 투자해야 된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같이 투자처를 상의를 해가지고 선정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된 거니까 당연히 한국의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오겠죠. 그런 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반면 일본은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도 실질적 이익이 적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일본 외교는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한 건가요? 이제 한국이 그렇게 이제 투자처를 한국하고 미국이 협의를 해가 선정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의 투자는 어떠냐면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주 핫한 곳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인프라 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너지 인프라 같은 거, 특히 저기 알래스카 거기에 LNG 가스를 이제 개발하는데 그게 돈을 투자한다. 이거는요, 언제 그게 완성이 될지도 알 수도 없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사실상 거기에서 가스를 운반하려면은 거기서 대륙을 뭐 거의 알래스카 전체를 가로지르는 송료 파이프 같은 거 통과하는 파이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바닷가에서 그걸 채취해가지고 운반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너무나 그 자본 소요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성과가 나올지 내가 볼 때는 이건 뭐 5년, 10년 걸리는 이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투자해도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한국은 투자처를 한국과 미국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거기에서 한번 나오는 걸 거라 보고 일본은 일방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지정하는 그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 투자처는 대체로 미국이 당장 어떤 이익이 나는 것보다는 인프라 같은 꼭 필요한 어떤 투자 그런 것들은 이익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투자하니까 아마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는 성과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한미일 관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야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까지 거의 뭐 1세기 반을 돌아보면은 외교면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압도했었죠. 그 사이에 우리는 식민지도 당했고 또 해방된 이후에도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그 한국 전쟁에 의해서 일본은 떼돈을 벌어서 전후 뭐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밑거름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이쪽 동아시아 이쪽 외교를 볼 때는 이제 일본이 먼저 우선시 됐었죠. 한국은 그 다음이었죠. 그래서 한미일 공조 그러면은 미국이 제일 위에 형님이고 중간에 일본이고 하위 행위자가 한국이다. 이런 맥락을 미국도 어렴풋이 생각했겠지만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항상 즉 동아시아 쪽에서는 미국을 대변하는 세력은 우리 일본이다. 이런 것들을 늘 의식해 왔었는데 사실 이번이 통해서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 APEC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VIP로서 이제 초청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 한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누가 봐도 전 세계가 이번에는 한국이 잘했다. 일본보다. 그거는 결국 이제 외교력을 이제 한국이 더 잘 발휘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건 어떤 단순한 어떤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앞으로 쭉 이제 이어질 앞으로 한 세기나 아니면은 그 이상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큰 트렌드를 바꾼 게 아닌가. 뭐 제가 얘기하는 바로는 한일 역전이라는 거 보는 거죠. 이제 외교에서도 한일 역전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이번에 한국은요,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제조업. 특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제조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글로벌리제이션 하면서 이 제조업이 전부 값싼 노동력이 있는 나라로 다 그냥 공장이 아웃소싱 다 되면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다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의 조선업이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망가졌는데 미국이 되돌리고 싶은 제조업은 웬간한 건 한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도 그렇고요. 반도체 미국이 설계는 잘하지만 이제 제조는 삼성이 잘하죠. LG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업 있죠. 조선업은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될 정도로 한국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차 전지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미국에게 기술 제공해주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많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방위산업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최첨단 방위 무기 같은 것들은 미국이 뭐 아주 고가의 최첨단 무기는 미국이 만들겠지만 그 중간 단계라든가 좀 하위급 이런 어떤 무기들은 사실은 거의 다 한국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과 한국은 이 무기 세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인데 일본은 사실 전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한국이 미국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일본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외교력은 주고받는 건데 우리는 줄 것이 많고 일본은 뭐 돈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맥락인 거죠. 이번에도 그렇지만. 그런데 사실은 돈을 주는 것보다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필요한 어떤 물건을 받을 때 훨씬 더 기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자동차를 누가 딱 선물했다. 그 자동차에 버금가는 돈을 내한테 선물했는 것보다 그 아주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그 기종을 딱 사서 내 앞에 딱 세놓으면은 엄청 기뻐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은 이번에 왕관 그 만드는데 1억에서 2억 정도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한테 1억이나 2억 현금을 앞에 내밀었으면은 그만한 만족감을 줬겠어요? 그렇게 보면은 물건이거든요. 뭔가 기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여러 가지 미국한테 줄 것들이 많으니까 외교력에 있어서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일본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게 앞으로 갈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지. 일본이 한국을 따라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반도체도 한국 따라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고, 조선업도 일본은 계속 오히려 더 뒷걸음질 취지에 한국은 지금 계속 팽창해 나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다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더 중시하고 우선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본이 준 선물은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본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준 선물 중에 이제 모자에 저페니스 백 뭐 이것도 있었지만 워낙 트럼프가 골프 광이니까 골프에 관련된 것들을 또 선물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직선적인 거야. 다이렉트한 거야. 이거 골프 광이니까 계속 골프만, 지난번에 아베도 골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황금보 빛이 나는 골프공하고 그 다음에 아주 놀랍게도 아베 총리가 쓰던 골프채를 선물했어요. 근데 이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 아베가 사용하던 골프채를 줬을까?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트럼프가 아베를 아주 좋아하고 아주 좋은 친구라 그러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좋은 친구가 쓰던 골프니까 주면은 추억이 되고 뭐 좋겠지. 이제 이런 맥락에서 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살아있으면은 그게 괜찮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총으로 사망한 사람의 그 유품을 트럼프에게 준다는 얘기는, 근데 트럼프도 사실은 그 유세 중에 총을 맞은 뻔 했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매치시켜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길한 선물 아니냐. 아주 그 깨림칙한 선물일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선물을 주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선물을 고른 데 있어 가지고 새로운 신임 총리가 뭐 한 몇 개월 정도 곰곰이 생각해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만들었던 게 아니고 앞에 총리 이제 물러갈 총리니까 정신이 있었겠어요. 거기 무슨 선물에 무슨 뭐 마음을 쏟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골프 좋아하니까 골프. 그다음에 아베를 뭐 아주 진짜 이뻐했던 친구니까 뭐 아베가 쓰던 골프채. 정말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나 한마디로 2차원적인 거예요. 한국은 3차원, 4차원적인 선물이라고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본의 선물은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완패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또 찾아뵈었습니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로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을 끼고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한 오늘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일 관계가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요. 그동안 제가 이제 한일 역전을 얘기할 때는 이제 하나의 요소 경제적인 하나의 팩트마다 이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한국의 임금이 일본을 앞섰다.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섰다. 그 다음에 전자정부 어떤 랭킹이 일본보다 우리가 위다.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이 높다.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그 다음에 군수산업이 일본보다 우리 앞서가고 있다. 조선업이 일본을 능가했다. 자동차도 이제 곧 이제 일본을 능가할 거다. 전자산업이라든가 반도체는 이미 일본은 아예 비교조차도 안 되고 일본에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 핸드폰이 아이폰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일본을 능가했어요. 그랬는데 그렇지만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외교라는 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최근의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의 데이터를 내가 많이 이용하는데 근데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40년 가까이 G7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하나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을 놓고 봤을 때 역시 일본을 더 높게 평가하거나 일본을 먼저 쳐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본다면은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 좀 희석화되고 변경되지 않았을까. 한국의 어떤 저력이랄까 외교력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다시 보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 그동안은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라든가 평창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어떤 큼직큼직한 어떤 행사들을 할 때 한국이 진짜 깔끔하게 잘해요. 그런 것들 음식이라든가 숙박 시설 같은 것들도 지난번에 잼블린가? 그거 하나 앞에 대통령이 엉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정말 전 세계에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보였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우리 큰 행사들을 보면은 전 세계의 이미지가 아주 깔끔하게 잘한다. 그런 이미지를 많이 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에이펙도 여러 가지 요소들 오늘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서 평가했을 때 한국이 일본 외교보다도 이번에는 성과가 더 좋고 더 깔끔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외교에 있어서도 한일 역전 현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오랫동안 쉬어왔던 한일 역전 TV 제 채널인데 여기에 지난달 초에 영상을 좀 올렸고 또 앞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제 채널에도 오셔서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